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알려드리는 암 이야기, 그 암이 알고 싶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분들께서 이제까지 궁금해하셨던 질문들 중에서 반복되는 거 골라가지고 답변하는 Q&A 시간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암 생존자인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치료받는 것도 힘들었지만 치료 끝나고 나면 이제 병원에도 자주 안 가는데 내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큰 숙제일 것 같거든요. 선생님 이제 환자 많이 모셨고 암 생존자가 무지무지하게 이제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각자 선생님들 한마디씩. 일단 제가 가장 경험이 적긴 한데 제가 보는 환자분들이 항상 얘기할 때 처음에 다들 그러시잖아요. 제일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오면 저 항암 해야 되나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하고 그리고 항암을 막 하고 있다가 이제 항암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그러죠. 끝나면 저 이제 어떻게 해요? 항암 끝나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 라고 되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너무 잘 하셨으니까 이제는 잘 사회 복귀하셔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암 환자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더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서 차별받거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원래 사시던 대로 일상으로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일단 마음의 부담들이 너무 많으셔서 일단 그거를 좀 내려놓고 환자인 거를 좀 까먹고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합니다. 이경은 선생님 유방암 환자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쵸. 뭐 예. 질문 같은 게 있나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너무 큰 질문이고요. 제가 딱 두 포커스만 하면 유방암 수술을 하고 3분의 2의 환자는 잘 사세요. 끝까지. 물론 한 30% 정도는 재발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유방암 환자가 젊다는 걸 고려하면 그리고 수술 후 생존이라는 게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1년 뒤, 2년 뒤, 5년 뒤, 10년 뒤는 안전한가? 우리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일단 수술과 기본적인 표준 치료를 종료했으면 저희는 가능하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직장, 돈도 버세요. 놀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하시던 일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제 특수한 군을 빼고는 아까 말한 대로 4년 반은 위험하고 5년 반은 안전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일단 항상 조심은 해야 돼요. 내가 뭔진 모르지만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내 어떤 뭐 DNA 변화에 의해서 내가 암이 생겼으면 나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 담배 절대 하지 마시고 여기도 잘 들으세요. 술, 담배 하지 마시고 뭐 정말 너무 도덕책 같은 얘기지만 잘 지내셔야 해요. 예, 건강하게. 좀 현실적인 얘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환자들 중에서도 완치돼 가지고 계시다가 전혀 다른 암이 생기신 분도 계셨고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5년 지나면 완치라고 그러잖아요. 7년 만에 또 재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5년이라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이렇게 국가검진 스케줄에 맞춰서 열심히 잘 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시고 사시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간혹 이제 5년 안에 이제 정기적으로 재발을 했는지 검사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그 암만 보는 거니까 중간에 그럴 때 건강검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럼 건강검진 꼭 챙겨서 하시고요. 또 하나는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각 지역 암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이제 암생존자를 위한 사업이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직장에 복귀하는 문제 그리고 뭐 다른 생활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서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정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생활로의 복귀와 관련된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일단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의견을 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 질문 해볼게요. 그 두 번째 질문은 암 치료할 때 보험이 되는 치료법, 보험이 안 되는 진료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 이게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어떤 큰 틀에서 어떻게 이런 게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경은 선생님. 네, 저희도 진료실에서 이 약은 보험이 안 되고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돈 얘기하는 거 너무 어렵고요. 이건 500만 원 한 달에 들 거고 뭐 800만 원 들 거고 이거 정말 힘들어요. 저희도 되게 용기를 내서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 저희가 뭐 돈을 벌고 안 벌고의 개념이 아니고요. 신약에 제가 그냥 패스웨이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신약이 A가 나오면은 걔가 일단은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가가 받아지면 예를 들어서 A약은 위암에서 써도 된다가 되면 그건 그냥 돈 내고 비보험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쓰라고 나라에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거가 급여권으로 들어오려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기구가 달라요. 거기서 경제성 평가라던가 보험 재정을 가지고 우선순위와 효능에 맞춰서 돈을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그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그 회의체도 많고 그래서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급여를 결정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돼서 쓸 수 있다는 것과 이 약을 급여로 쓴다는 건 별개의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간에 또 카테고리가 있어요. 허가 예외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허가 초과사항이긴 한데 급여는 안 해주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약이 약간 이렇게 세 가지 구도로 돼 있어요. 허가가 돼서 비보험으로 쓰든지 허가가 초과지만 나라에서 비보험으로 쓰라고 해준 거든지 허가가 다 됐고 급여권으로 들어온 거든지 이렇게 약이 분류가 돼 있고요. 그게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비보험으로 썼던 게 지금 또 변화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 쉽게 말해서 가성비, 가성비가 좋아지면 이제 급여권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세금으로 이거를 커버해 줘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 그렇죠. 가성비가 왜냐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이 재정은 한정적이니까 모든 약을 그럴 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로 있어서 지금 이게 그거를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학회라든가 이런 거에서 매해 1년에 몇 번씩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는 거를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커버해 줄 건가 와의 시간적인 갭은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의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료가 나와서 이런 치료를 하면 환자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정보를 설명을 안 하는 것도 윤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비용과 관계를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비용이 급여가 되는 거다.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가 뭐 어떤 사람한테는 이 비싼 걸 권유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싼 거를 권유하고 절대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해 새로운 자료가 나오고 허가가 되면 우리는 좀 그걸 빨리 인지하는 편이지만 나라에서 세금으로 커버해 주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서 이런 갭이 존재하고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개개인의 여건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사들의 기본 스탠스는 웬만하면 급여를 해달라고. 아마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맞아요. 그 소견서 이거 아마 수백 통 쓰셨을 거예요. 이 약을 왜 좀 이거 안 급여해달라고. 학회에서도 매번 내고. 하지만 아직은 저희도 항상 그 싸우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요 보험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다 물어보는 거죠. 암 환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또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나요? 모든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들어와서 나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 정말 많잖아요. 사실 저는 한창 치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가리지 말고 뭐든 잘 드세요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일단 먹어야 힘이 나고 힘이 나야 운동도 하고 치료 자체를 이겨낼 수 있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뭐 라면이든 뭐 맞아요. 빵이든 햄버거든 입에 당기면 저는 무조건 먹으라고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치료가 다 종료되고 나서는 가리실 수 있는 음식이 있으면 좀 가려보자. 뭐 일단 짠 거 아니면 탄 음식 이런 거는 그때 가서 좀 피해보라고는 합니다. 원래 먹던 음식이 사실 제일 좋은 음식인 거죠. 즐겁게 특별하게 드셔라. 권할 만한 음식이 있는 건 아니다. 잘 드실 네. 수 있으면 일단 잘 드시자. 특히 항암 치료할 때는 어떤 게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잘 드시는 게 중요하다. 네. 뭐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혹시 뭐 다른 식습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먹는 거야 뭐 저도 동의하는데요. 먹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이제 암이라고 그러면 이 지인이나 많은 분들이 건강보조식품을 선물한다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좀 방해하는 것 같아요. 너무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그걸 과하게 드신다거나 해서 나중에 진료실에서 혈액 검사를 하다 보면 간 기능이 안 좋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건강에 신경 쓰셔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 민간 요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거는 담당 주치의하고 상의하시면 그건 좀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상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민간요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우리한테 많이 물어보지만 대답해 드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다양한 물질들이 이 제대로 된 유통 구조와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들은 별로 없어서,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간 기능이 악화된다거나 콩팥 기능이 악화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표준 치료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항암 치료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저희들은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권하지 않는 게 저희 종양내과 의사들의 일반적인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런 음식을 뭘 먹어서 내가 잘 치료받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항암 치료 잘 하시고 음식 골고루 잘 드시고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우리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음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많이 질문하실 것 같은데, 암 환자가 코로나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랑,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따로 유튜브 제작도 했지만 백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의견 한번 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회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 권고안을 내놨는데, 거기 내용을 사실 보면은 이제 암 환자가 백신을 이제 맞는 걸로 권고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암 환자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제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망 확률이 높아지고 뭐 중환자실 가는 확률이 높아지고, 일반 환자 대비 이제 그런 중증, 이제 심각하게 중증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암 환자가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심각하게 위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백신에 대해서는 뭐 다 똑같이 다 권고하시는 거죠? 백신 나 맞아도 되냐? 다 물어보시는데 다 맞으시라고 합니다. 예. 가끔 이제 혈액암 환자분들 네. 중에서 혈소판이 너무 낮거나 주사 자체가 좀 금기인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응고장애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다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그암이 알고 싶다에도 보면 그런 공고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백신 공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주치의랑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엔 저도 진료실에서 많이 하는 게 날 잡아드리는 거거든요. 이 타이밍에 맞으시면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리니까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질문은 암 예방을 위한 10가지 생활 수칙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거 알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우리 국립암센터에 국가암정보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10가지 생활 수칙이 조금 뭐 10년 전에 비해서 조금 바뀌었는데 어쨌든 대동소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강 규칙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시고 감염 조심하시고 백신 같은 거 맞고 뭐 건강검진 하시고 먹는 거 좀 조심하는 거, 이런 거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암 환자 가족이 필요한 자세. 암 환자들도 전부 다 처음 진단받으면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멘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이 혼돈에 빠지실 텐데, 사실은 옆에 계신 가족분들도 거기에 준하는 공황 상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데. 이경은 선생님 한번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 주치의로서는 환자가 먼저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상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의 가족, 부부가 됐던 자녀분이 됐던 상황은 이해는 되는데, 사실 저희는 환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일단 환자 중심으로 이제 주변에서 맞춰주시기를 조금 더 권고를 드리고요. 하지만 분명히 보호자분들도 불안이 있을 거고, 겁도 나시고, 걱정도 되고, 나중 일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일도 생각해야 되고, 당장 경제적인 부담도 떠안아야 되고, 이 모든 게 이제 합해져서 같이 우울해 하시는 분이 많아서, 일단 감정적으로 지원, 응원까지는 해드리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환자한테 포커스를 해주시고, 사실 뭐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환자가 가장 불쌍한 세팅에 있더라고요. 이제 나중이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환자한테 올인은 아니어도 집중해 주실 거를 요청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암 환자 가족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암 환자의 기대 여명이나 이런 부분을 환자랑 같이 와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좋아졌냐,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맨 처음에 우리가 기대 여명이 어떨 것 같고 앞으로 어떤 치료가 계획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개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걸 매번 와서 이렇게 물어볼 때 사실 환자한테 좀 어떤 실망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환자한테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내용인가를 충분히 고려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본인이 힘든 거를 자꾸 환자한테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자가 제일 힘드신 거잖아요. 항암 치료 받으셔야 되고 못 먹게 되고 아프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어쨌든 이 받게 되는 고통이 어떤 건지를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마음을 가져주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환자보다는 주위의 다른 가족들과 공유해라. 같이 힘을 모아서 지지해주자. 사실은 환자를 가장 지지해줘야 될 사람이 바로 가족분들이시기 때문에 혼자가 짊어지려고 그러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서 짐을 지시고 환자한테는 조금 용기를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암에 걸리면 환자분들이 느끼는 게 죄책감이 제일 많이 느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암 걸린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암이 걸리는 건 어쩌면 노화의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정확히 암이 왜 생기는지 우리가 알긴 어렵잖아요. 저는 이 암이 걸리면 사실 가족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들이 뭉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고, 서로가 알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 여기 중에 반은 이제 암이 걸릴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암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암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 마시고, 다 같이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질문이 가족에게 필요한 자세에 너무 짐만 지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그러네요. 우리 방송 이 영상을 보실 분은 사실 환자보다도 가족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되게 이제 환자도 물론 공부를 하시겠지만 주변에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찾다 보니까 우리 이 채널에 접속하신 맞아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 의도는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환자가 취약하니까, 일단은 환자가 짜증을 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도와달라,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을 겪고 계시니까라고 저희는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다 좋은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가족들에게 한마디를 부탁을 한다면, 이 가족들이 느끼는 공통된 문제가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가족들은 되게 의사들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너무 불안에 떨어서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자들한테 잔인한 질문을 환자 앞에서 막 던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운동을 하시거나 카운셀링을 받거나 이미 암을 극복한 사람들하고 좀 조언을 구하거나 해서 이 스트레스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건강해야 환자가 좀 안정된 상황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의사들도 그럼 굉장히 협조적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굉장히 의사한테 적대적으로 질문한다거나 그러면은 이게 팀워크가 깨지거든. 저는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자와 보호자와 의사는 팀이기 때문에 네 분이 생기면 이 산으로 가거든요, 치료가.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암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한마디씩 당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자들이 이제 기대 여명이나 확률을 물어보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이건 통계일 뿐이다. 환자한테는 낫느냐 안 낫느냐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데 베팅을 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은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통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거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뭐 6개월 더 산다고 그런다고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뭐 정리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지 말고 기적을 바라고 본인한테는 기적과 같은 일이 매일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게 통계는 좋겠다는. 사실 의사가 판단하는 기준이죠.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왜 권해줄까의 관점이 중요한 거지 환자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과 같은 생각,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어떻게 할 건가,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 그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오늘은 좀 어려운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환우분들한테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술하고 완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때는 정말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라. 완치가 어려운 세팅이지만 또 열심히 치료해야 될 때가 있으면은 그것 일단은 주치의랑 상의해서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유방암 환자를 조금 많이 보다 보니까 유방암 환자가 생존자도 많고 현재 치료 중인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정보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뭐 유튜브든 어떤 거든 이런 매체를 통한 정보가 너무 많은데 자꾸 휘둘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현재 주치의가 환자분을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막 이렇게 약간 뭐 병원 쇼핑 이런 말씀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약간 너무 이렇게 막 들썩이지 마시고 사실은 현재 주치의와 상의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거 봤는데 이건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주치의 선생님이 화내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상의할 게 있으면 꼭 현재 주치의랑 잘 상의를 하시고 치료를 끝까지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치의랑 잘 상의해라는 말을 저렇게 길게 해주셨어요. 이현우. 이현우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암에 걸린 거는 환자분 탓이 아니거든요. 당신 탓이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암투병이라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어려운 고비가 많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치료를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신약이 나와서 그 신약을 쓰게 되면 또 그만큼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물론 항암 치료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힘든 것을 운동이나 다른 잘 드시고 그런 걸로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면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그 부작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싸워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료에 최선을 다해라. 희망을 잃지 마라. 주치의와 상의해라. 내 탓이 아니니 자책하지 마라. 그리고 저는 현실적으로 운동 좀 하셔라. 치료 받을 때 운동 좀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쓸데없는 거 드시지 마시라.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런 시간 마련해서 항상 답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좀 그거보다는 좀 특정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찾으면 바로 답 찾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렇게 시간이 쌓이면서 또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또 다뤄서 얘기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